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3만 6천 명을 넘은 가운데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은 GDP 10% 수준인 107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곽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 언급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에서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돈 가운데 약 100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하이브가 SM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이브가 내건 매수가가 현재 거래 가격보다 높아 5만 2천 명 소액주주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단수 위기에 처한 광주에서 5만 톤 이상의 수돗물이 버려졌습니다. 노후화된 정수장 밸브 고장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른바 돈잔치를 지적하며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을 덜어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현장은 여전히 절망과 공포,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망자는 3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기억 속에 최악의 지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또 닥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남은 사람들 사이로 새로운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는 황정민 기자의 지진 현장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가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치 협곡이 생겨난 듯 땅이 깊숙이 파인 곳도 있습니다. 지각판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이 남긴 흔적입니다. 약 300km 길이의 균열을 낼 정도로 강력했던 지진은 현재까지 3만 6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누적 samanca가 10만 명 이상이 될 확률도 26%로 상향됐습니다. Yeter artık yeter. Salı günü canlı canlı öldü burada. Canlı canlı. Biz canlarımızın kurtulmasını istiyoruz. 여진이 계속될 거란 공포도 여전합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규모 7 이상의 강한 여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10%에 달한다고 예측했습니다. 5에서 6 규모의 여진 확률이 90%로 가장 높지만 최초 지진 규모인 7.8보다 더 강한 여진이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Bir ayda evlere girebileceğimiz zamana kadar. Şu an yapacak bir şey yok burada yani. Korkuyla yaşıyoruz şu an.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은 GDP 10% 수준인 107조 원을 넘을 거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믿기 힘든,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비극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인접한 키프로스 섬의 청소년 배구 선수단 39명이 시합을 위해 튀르키예를 찾았다가 전원이 참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묵고 있던 호텔이 폭삭 무너지면서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한 겁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어서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층 높이 4성급 호텔이 주저앉았습니다. 북키프로스의 마리프 중고등학교 배구팀이 시합을 위해 머물던 곳이었는데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Bilmiyoruz yani. Allah'tan ümit kesilmez. Çocuklar boşluğa düşmüş olabilir. Bir boşluk var orada olabilir diye ümidimiz orada. 학생들 24명은 모두 11살에서 14살로 한창 배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었고 생때 같은 자식들과 함께 온 학부모 10명까지 모두 39명이 대지진 당시 호텔에 있었습니다. Biraz önce de 2 tane öğretmenimiz buradan çıktı. Maalesef onları kaybettik. Diğerleri halen daha burada. 그러나 수색 3일 만에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변을 당한 39명 모두 싸늘한 주검이 돼 고향으로 돌아갔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극적인 구조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엿새를 훌쩍 넘긴 162시간 만에 44살 남성이 잔해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여든 5살 할머니는 152시간 만에 빛을 보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의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일 뿐입니다. 일단 이 폐허를 치우는 데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김창섭 기자가 이번 지진 최대 피해지 중 하나인 이스켄데룬 항구를 찾았습니다.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출발지였던 이스켄데룬 항구. 6일 대지진으로 컨테이너들이 넘어지며 발생한 화재 이후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잔해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납니다. Cuma günü pazartesi işte çıktı yangın. Cuma günü kontrol altına alındı. Cumartesi söndürüldü. Dün itibariyle yangın söndürüldü. 지진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던 이스켄데룬 시내는 도로 곳곳에 갯벌처럼 진흙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Burada şimdi kendi güvenli yazlık sitelerimizde kaldık. Ama çok fazla artçı deprem olduğu için artık güvende olmadığımız için Ankara'ya gidiyoruz. 쩍쩍 갈라진 크르크한시 인근 도로는 뒤틀린 상태로 남아 한 차선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부서진 도로 사이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안타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곳곳에 잔해가 쌓여 차량 이동이 어렵고 대부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다시 지어야 할 수준입니다. 이곳은 안타키아의 한 사립병원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건물이 휘어져 있어 환자들을 받지 못합니다. Molozların kalkması vesairesi sürer. Sonrasında nereden baksanız bir 3-5 yıl alır fakat tekrar burada bir yaşam olur mu muamma. 비극의 땅이 된 이곳이 옛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새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9분간의 연설에서 39번이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1분에 한 번꼴인데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과 헬로윈 참사와 같은 사건을 이어가면서 참사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특검 당론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손에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한 연설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TV조선 이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 효과는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이 제동을 걸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의당의 입장 변화 배경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우선 법사위에서 찬성 의원이 5분의 3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번엔 정의당이란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169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을 합해도 정의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정의당 청년 조직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꼬았습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때 여당이던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달라는 건데 2019년 하지만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고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제주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본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6차례 전국 순회 연설회를 더 가질 예정인데 첫날부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제주 연설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웃는 표정으로 연설회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줏대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고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선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두 후보는 이틀 전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원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보단 당원들을 향한 지지 호소에 주력했습니다. 보수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책임 있는 변화를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권의 양변은 7번의 합동연설회와 4번의 TV토론을 통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간 결선 투표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제주 연설회에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죄한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4.3 사건은 좌우 이념 대결이 극심했던 시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공식 입장도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 의원이 이 사건을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과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위원 합동연설회 연단에 오른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향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좌우 이념 대결로 도민들이 겪은 아픔이 큰데 아직도 간첩단이 적발되고 있어 막는데 앞장서겠다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태 의원은 전날 4.3 위령탑에서 희생자들을 기린 뒤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고 북에서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북한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4.3 특별법 개정 정신과도 거리가 있다면서 태 의원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태영호 의원 측은 북한에서 김일성 지령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교육을 받아 책임감을 느껴 사과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쌍방울이 어떻게 대북 사업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전됐었는지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제안으로 대북 사업을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공소장의 주요 내용들은 조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2018년 10월 방북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옥류관 유치 등 북한과 6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이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비용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럼 혐의 중에 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태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선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300만 달러를 밀반출했고 이 돈을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북한 조선 아태이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590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금고지기 김모 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금은 돈의 출처가 나올 때마다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김 전 회장도 세세한 건 금고지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쌍방울 관련 의혹을 풀려면 김 씨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김 씨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쌍방울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금고지기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까? 네, 김 씨의 공식 직함은 쌍방울 그룹의 재경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쌍방울 자금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 공소장에도 횡령 배임과 대북 송금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예, 부하 직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이기도 하군요. 그래서 김 씨가 입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유령 회사 여러 개를 통해 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달러로 바꿔서 북한에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나 전달 방법 등이 김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위험이 큰 일을 맡아온 김 씨가 이런 것들을 적어둔 기록물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부라든가 수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물증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동안 현지에서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버틴 걸로 알려졌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네, 사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2021년에 이미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모든 자금 흐름을 설계했던 김 씨가 입을 여는 게 달가올 리 없습니다. 예. 이 김 씨는 앞서서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을 접한 뒤에 귀국을 결심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에도 본인 뜻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김 씨는 이번 송환 과정에서도 김 전 회장 측과는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쌍방울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은 다 확보가 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로 도피했던 핵심 인사 4명 가운데 이 수행비서 박모 씨는 지난주에 이 김 씨보다 앞서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됐는데요.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 박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6대 가운데 2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예. 이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2019년의 사용 기록이 남아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지금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소설인지 아니면 다큐멘터리인지 곧 판가름이 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서민도 월급 받으면 대출금 갚기 벅찬 상황이죠. 반면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서 일반 국민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서 또 한 번 금융사를 개선 대상으로 보고 은행권에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건데요. 은행은 정부 개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40조 원. 2021년 실적보다 14% 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속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은행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겁니다. 특히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최대 300%의 성과급을, 최근 희망 퇴직자들에겐 6억에서 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대출자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자 내는 거가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더 무거워지네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은행들의 돈잔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가는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공격적인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SM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건데요. 하이브가 내건 매수가가 현재 거래 가격보다 높아서 5만 2천 명 소액주주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인수하며 단숨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 여기에 다음 달 1일까지 25%의 지분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7,110억 원의 가치로 소액주주 5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SM 지분이 39.8%로 올라 경영권 방어가 쉬워집니다. 안정적인 방어권을 위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라 볼 수 있죠. 오늘 SM 주가는 1,300원 오른 11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하이브 제시 금액인 12만 원을 밑돌면 소액주주들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도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반면 하이브보다 먼저 지분을 인수하며 SM 2대 주주로 오른 카카오 측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존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데다 하이브 제시액인 12만 원을 넘기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9% 들어갈 때 나 이거 경영권 인수 아니고 진짜 그냥 사업적 파트너라고 말을 뱉었잖아요. 카카오에서. 또 SM 경영진은 신주와 전환사채 배정을 통해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만들었는데 이수만 전 총괄이 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하이브 측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SM 경영권 분쟁에 불을 붙인 건 지분율이 1%에 불과했던 자산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입니다. 왜 SM이 이수만 씨가 설립한 기획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냐,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무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 대상 지분만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수합병 갈등. 이번 사태는 지난해 SM 지분 1%가량을 확보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의 지배구조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게 계기가 됐습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로 집안 싸움이 났고 결국 최대 주주가 쫓겨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외에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해 여기서 높인 기업 가치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저평가를 막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수익으로 평가받지 못하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고배당을 요구해 기업 건전성을 해치거나 이번 SM 사태처럼 경영권 분쟁을 과열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지분 3% 이상 보유자라면 누구나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상법 개정에 최근 주가 급락이 겹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 개입이 급증하고 있어 방어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창업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형태로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는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상장사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많이들 전해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호남 지역 물 부족이 심각하죠. 이 섬마을에서는 밥 지을 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6만 톤에 가까운 수돗물이 버려졌습니다. 이 정수장에 30년 된 노후 밸브가 말썽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나절 넘게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비탈길로 연신 흘러내립니다. 정수장에서 넘친 수돗물입니다. 오랜 가뭄을 겪는 시민들은 수돗물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릅니다. 이 물 너무 아까운 물 아니야? 아니 비도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면 어떡해? 이 가뭄에? 어제 오전 9시쯤 광주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덕남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유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낮 1시부터 11시간 동안 5만 5천여 가구가 단수됐습니다. 식당 등 상인들은 주말 장사를 망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갔죠. 세척기가 안 돌아가고 물이 없으니까. 이 정수장에서 밸브 고장으로 유출된 수돗물은 5만 7천 톤에 이릅니다. 수도요금 3,600만 원어치 광주 시민 19만 명의 하루 사용량 수돗물이 사라진 셈입니다. 사고 원인은 30년 동안 사용한 노후 송수관 밸브 고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밸브의 내용 연수는 11년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19년가량 더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을 그 당시 했습니다만 이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지금 보수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광주의 식수원은 저수율이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봄 가뭄까지 이어진다면 오는 5월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위와 협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장애인 노조 지부장 등 5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부에 장애인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장애인 노조가 공사장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입니다. 또 다른 공사장에서는 자동차에 확성기를 설치해 시위를 합니다. 40대 A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 장애인 노동조합 불경 지부를 만들고 건설 현장 8곳에서 현금 3,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장애인 고용을 강요하며 시위를 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확인하겠다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만든 장애인 노조 지부에는 정작 장애인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당을 주고 수십여 명을 고용해 집회에서 장애인 행세를 시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출입문 옆에서는 휠체어에도 앉아계시고 멀쩡히 서서 담배 피우고 다시 와서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이 노동조합의 지부는 설립하기 쉽고 관리 감독도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신고사항도 없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노조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제품 구매 전에 사용 후기 꼭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계 유명 세제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신상품 사용 후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품은 사지도 써보지도 않고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손세정제와 세탁세제 등으로 유명한 일본계 생활용품 업체 A사 관계자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신상품 후기를 좋게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후기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뒀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상품 매출이 저조하자 직원을 동원해 홍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별 후기 작성자를 지정하고 건강해지는 느낌, 신혼부부 선물로 좋겠다 등 구체적인 문구까지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엔 회사 측이 유도한 댓글이 곳곳에 보입니다. 후기를 쓴 직원은 단체 대화방에 몇 개를 올렸는지 실시간 보고도 했습니다. 실구매자만 후기를 쓸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매장에선 상품을 산 뒤 댓글을 달게 하고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A사의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사 측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틀니와 치아 교정기, 분명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착용해야 하는 치과 용품인데 자가용품이 넘쳐납니다. 치과 치료보다 싸고 간편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부작용으로 치료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입에 물고 자면 수면 이갈이를 막아준다는 마우스피스는 물론 10,000원도 안 되는 노인용 틀니와 치아 교정기, 운동용 마우스피스까지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자가 치과 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해서 처음에 해봤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진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안 가고 스스로 치료하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데 재료를 공동 구매해 제작하는 온라인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치아본을 떠 제작 착용해야 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한 2, 3일 정도 돈 아까워서 사용을 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이빨이 안 맞물려요. 온라인으로 20,000원대에 구입한 수면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입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말랑하게 만든 뒤 입안에 넣는 방식이다 보니 온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자칫 잇몸 괴사나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남용이 반복되면 잇몸이 상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슬리를 쓰다 보면 점막이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침투돼서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 주체도 불분명합니다. 의료기기는 소급자 명확히 시약점입니다. 공산품이라면 우리 건 아닌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 정확한 피해 집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커져가는 자가 치과용품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박한솔입니다.
마트에 가면 문이 없는 냉장고 쉽게 볼 수 있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서 물건을 꺼내 보는 것보다는 편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전기료겠죠. 한 마트가 냉장고에 문을 달았더니 전기료를 연간 4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다른 식품 매장에 적용하면 전기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 신선식품 매장. 우유와 햄, 밀키트가 진열된 냉장고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상품을 쉽게 집어갈 수 있도록 개방형 냉장고가 설치된 일반 마트와는 대조적입니다. 이 업체가 마트와 슈퍼 22곳의 냉장고에 문을 달았는데 효과는 컸습니다. 도 설치한 후에 전체 지점에서 한 1,200만 킬로와트시 정도의 절감이 되었고 연간 30억에서 많게는 40억 정도 절감. 문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도 고객들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이 있고 없고가 막 그렇게 상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데서 확대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전력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식품 매장의 개방형 냉장고는 모두 50만 4천여 대. 여기에 문을 달면 연간 1780기가와트시의 전력 사용량을 아낄 수 있는데 48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문을 설치하면 냉장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식품의 품질을 더욱 신선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60억 원을 들여 개방형 냉장고 6만 대에 문을 단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69% 늘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어쨌든 명목 소득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뉴스에 허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직장인 오재혁 씨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난해 2%쯤 임금이 올랐지만 치솟는 물가에 늘어난 세금까지 더하면 임금 상승은 체감되지 않습니다. 봉급 생활자라 소득도 더 쉽게 파악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큰 불만은 자기들의 세수가 자영업자나 기타 등등의 사람에 비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버는 거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새 69%나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 느는 데 그쳤습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부담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다 명목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5%대 고물가 지속에 지난해 3분기 기준 도시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세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기준 자체를 좀 조정하기는 했는데 금액 자체가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사기당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대신 물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1조 원 가까이를 대신 물어줬는데 올해는 그 2배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이 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데 투입되는 셈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서울 금천구의 전셋집을 알아보는 A씨.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걱정에 계약 전 보증보험 관련 상담 창구부터 찾았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요즘 전세 사기가 기생이어서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도 차라리 드는 게 낫겠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창구문을 연 지 5시간 만에 30여 명이 이곳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허그의 적자입니다. 지난달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에게 허그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금액은 1,692억 원. 1년 새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허그는 지난해 9,200억 원을 웃도는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며 13년 만에 처음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갚아야 할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앞서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한 차례 높였지만 늘어난 보증 규모를 감당하긴 역부족인 상황. 허그의 자본금 출자의 확대, 그리고 보증 배수의 확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현행법상 허그가 자기 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증 여력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의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병원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의대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국립대학 순천대에 의대를 만들자는 특별법은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보니 여야가 뜻을 모은 겁니다.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 회부됩니다. 순천대 의대는 입학 정원 120명으로 설립되고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의 경우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부설 대학병원은 의료 취약 지역인 여수에 지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2,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에선 환영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타 지역 상급병으로 이송돼야 되는 시간이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하지만 의료계는 전남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지역별 1인당 의사 수가 이제 그렇게 부족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도 이번 주 예정됐던 3차 회의가 취소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 현장에는 네 발로 뛰는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투입된 구조견인데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민감한 후각과 또 민첩한 움직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사이를 재빠르게 샅샅이 뒤집니다. 한국 구호대의 구조견 6살 토백이인데 한쪽 발에 붕대를 감고 부상 투혼 중입니다. 지난 9일 현장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수색 작업에 다시 투입된 겁니다. 대만과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전 세계 긴급 구호대에 구조견들이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16마리를 파견했습니다. 2017년 멕시코 강진 당시 구조견의 활약을 누구보다 실감했기에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셰퍼드 구조견 프로테오가 현장에 투입된 지 며칠 만에 임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재난 현장. 오늘도 생존자들의 신호를 찾아내는 네 발 영웅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접한 미시간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확인돼 미군이 격추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미국은 정찰 풍선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남중국해 해상 작전을 벌여서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을 처음으로 요격한 뒤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미시간주까지 사흘 연속으로 미확인 물체를 요격했습니다. 이번 격추도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We were cleared to engage the target in eastern upper peninsula of Michigan. 미 군 당국은 풍선이 정찰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Were these balloons Friday and Saturday night? They believe they were, yes, but much smaller. 하지만 미 정부는 중국과의 관련성에는 신중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비행체의 특성이나 운용 주체는 잔해 수거디 분석 작업을 해봐야 한다며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Unidentified object after an unidentified object entering U.S. airspace, and there's questions about where they came from and what exactly it all means.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해군 7함대는 남중국해에서 지난 11일부터 원정 타격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가 참여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구 곳곳의 섬과 바다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말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사진가 나탈리 카르푸센코인데요. 이 작가가 각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진가 나탈리 카르푸센코는 이 한 장의 사진을 작가 인생 최고의 행운으로 기억합니다.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 교감하는 건 엄청난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향유고래가 다가와 주변을 맴돌았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Да, чтобы снять человека с китом, должна быть очень большая удача, так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кит просто уплывает. 나탈리 카르푸센코가 바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된 것은 오염돼가는 지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탈리는 고통받는 지구의 이미지 대신 아름다움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사진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이미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Он достигает 33 метров, и этого синего кита может убить просто одна пластиковая бутылка, которая может застрять у него в горле. И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чень шокирует. 여성의 신체를 꾸미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역시 자연적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고민하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뒷동산 솔가지에 치마가 찢긴 처자가 누가 볼세라 황급히 지름길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둔 이미 그날따라 하필 지름길에 나와 풀을 베고 있지 뭡니까? 100년 전 풍경이지만 볼이 얼마나 빨개졌을지 눈에 선합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다윈은 모든 표정 중에 낫불킴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했습니다. 낫불킴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자극받은 지 단 2초 안에 일어나서 감추기가 힘듭니다. 뜨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볼이 달아올라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곤 하죠. 흑인들도 물론 낯을 붉히지만 얼굴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낫불킴은 3살 무렵 시작해 사춘기의 절정에 올랐다가 35살부터 점점 쇠퇴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 그대로 낯이 두꺼워지는 것이죠.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빼돌렸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핵심 혐의인 횡령죄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낯을 붉히기는커녕 시종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횡령액 중에 1,700만 원쯤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횡령 혐의 대부분도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한 지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두었죠. 그런데 말이죠. 법원도 밝혔듯 이 1,700만 원은 여느 1,700만 원 횡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엄중합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으로 갈비를 사 먹고 발 마사지숍 비슷한 곳도 갔습니다. 개인 소득세 내고 딸에게 수고비를 주고 홈쇼핑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파렴치한 짓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수많은 후원자들을 배반하고 기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무죄라도 받은 듯 희희낙낙했습니다. 최종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의원직을 뺏기지 않는 벌금형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낯의 두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뜸 동일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나조차 의심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했습니다. 윤 의원처럼 자신이 결백하다는 얘기인데 또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하죠.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 범죄가 죄도 아니라고 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불교 말씀에 재 덮인 불씨처럼 지은 업은 그늘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먹은 소가 물을 켜기 마련이라는 말씀이죠. 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얼굴을 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 쪽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가 쌓이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밤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눈은 잠시 잦아들었다가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서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날이 좀 추워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좀 오르겠고요. 한 주 동안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